오늘 저희 뉴스인이 초대한 분은 김동연 아주대 총장입니다. 최근에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 영입 시도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살면서 이렇게 양심적이고 맑은 사람은 처음이었다라면서 이 김동연 총장을 단수 후보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본인이 결국 고사해서 못했다라는 발언을 한 것이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지금 아주대 총장 재직하신 지 1년 반 1년 정도? 5개월 됐습니다. 1년 5개월 네. 됐군요. 그래서 대학과 약속 때문에 그 비상대책위원장은 맡지 못하겠다라고 그때 고사하셨었다면서요? 뭐 상대편이 계신 얘기를 제가 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다만 네. 제가 1년 5개월밖에 안 됐고 학교에서 또 할 일도 많고 예. 또 벌려놓은 일도 많고 또 학생들하고 제 스스로 약속한 것도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제가 일을 더 하는 것이 맞는 처사라고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학교 얘기부터 먼저 시작을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유쾌한 반란이라고 표현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특히 해외 형편이 어려운 네. 가정학생들을 뭐 학점이나 이런 거 따지지 않고 해외 보내서 연수를 하는 그 사업을 작년부터 하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애프터유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애프터 유. 애프터유는 영어 쓰는 나라에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당신 먼저 하는 양보하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어려운 학생들, 주로 이제 소득분야 5분위 학생들이 해외 체험을 할 수 없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을 이제 뽑아서 미국의 세계 대학, 예를 들면 미시간 대학, 존스홉킨스 대학 이런 대학과 중국의 상해교통대학, 그래서 5개 대학을 저희가 보내주는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뽑을 적에 성적이나 어학 성적을 보지 않고, 왜냐하면 그 성적을 보면은 되게 소득하고 비례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전혀 성적을 보지 않고 실제 생계 수준과 본인의 의지만을 가지고 뽑아서 이번 여름에도 121명을 지금 보낼 계획이 있습니다. 예. 작년에도 보내셨고. 작년에도 100명 보냈습니다. 100명 보내셨고. 네, 네. 다른 학교 학생들도 포함되어 있다면서요? 네, 그 중에 20%는 저희가 타교 학생을 뽑습니다. 그럼 무슨 취지로 그렇게? 저희가 이제 그 외부 펀딩을 해서 이제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네.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된 취지는 어려운 학생들에게 뭐 시혜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너무 양극화가 심하고 또 사회적 이동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계층 이동의 어떤 길을 좀 열어주는 것이 아주대학교의 울타리를 넘어서 이제 좀 사회에 좀 확산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타교 학생을 20%를 뽑아가지고 장학금을 같이 줘서 보내고 있습니다. 예. 얼마 동안 보내시는 겁니까? 한 달 보냅니다. 한 달 동안요. 네. 갔다 오면 뭐라고들 합니까, 학생들이? 갔다 와서는 굉장히 많이 변해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두 가지 면에서 눈빛이 변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꿈을 갖고 도전을 좀 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남에게 대한 배려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갔다 온 학생들이 넓은 세상을 봤고 예. 꿈을 찾게 됐고 정말 이제 용감하게 도전하게 됐다 하는 식으로 많이 바뀌고요. 두 번째는 그런 장학금을 이제 바깥에서 많은 분들이 사회적 이동 취지에 찬성을 해서 이제 참여해 주셨기 때문에 네. 학생들 대부분이 자기도 나중에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남에게 그런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정말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재원을 그러니까 뜨리는 분들이 그 학생들을 위해서 기부를 한 걸로 그걸로 그렇습니다. 보내시는 거군요. 그래서 학교 예산을 쓰게 되면은 다른 쪽 사업에 지장을 받기 때문에 네. 애초부터 이것은 바깥에 있는 분들로부터 이 사업 취지에 찬동하는 그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도록 해서 금액의 다과에 제가 불문하고 있습니다만 100만 원의 기적이란 구호를 가지고 한 구자당 100만 원 기준으로 쭉 모금을 했는데 예.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취지에 찬성하셔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예. 네. 총장님도 누구보다 어려운 그 어린 시절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 학생들 보시는 눈이 아마 좀 남다르시겠는 굉장히 애틋한 마음이시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 학생들이 많고요. 네. 특히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거의 대부분이 여권도 처음 만들어본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같은 미시간 대학이나 이 존스홉킨스 대학에서도 이 어려운 학생이라고 들었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밝을 수가 있느냐 하는 반응이 왔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학생들이 그렇게 밝고 자기 꿈을 키우고 도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뿌듯하고요. 이런 것들이 단순히 우리 아주대 학생뿐만 아니고 다른 학교 또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해서 이런 계층 이동이 되는 사회가 되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총장님이 아이디어 내신 겁니까? 애프터 유가요? 그렇습니다. 예. 파란 학기제라는 걸 시행을 하고 계시다는데
학생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정해서 그걸 한 학기 동안 하면 그걸 학점을 인정해 주는 그렇습니다. 거라면서요? 지금 학교에서는 이제 학교나 교수들이 이제 그 과목을 쭉 제시하고 학생들이 이제 수강 신청을 하게 돼 있는데 네네. 저희가 그것에 반대되는 시도를 해본 것이지요. 예. 그래서 반란이군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반란이죠. 뒤집어 엎는 건데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 자기가 하고 싶은 활동을 가지고 제가 과목을 이랬으면 좋겠다고 이제 제시를 하면은 학교에서 심사를 해서 네. 그 자기 주도성, 창의성, 그다음에 학문적 가치 이런 걸 따져가지고 인정을 해주게 되면은 과목으로 인정을 받고 학생들이 학점을 따는 것인데 이번 학기에 42개 과목이 만들어졌고 120명 학생이 참여를 해서 얼마 전에 발표까지 잘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만든 거군요, 42개 과목을. 그렇습니다. 그 과목을 보면은 학교나 교수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과목들이 많이 나오고요.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학생들은 대학생 자동차 경주 대회를 국제 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출품하는 자동차를 설계에서부터 제작까지 해서 출품하겠다 하는 학생들도 있었고요. 예. 또 어떤 학생들은 세계 최초로 수화를 가지고 장애인들에게 심리 상담을 해주는 과목을 자기가 만들겠다 해서 만들었는데 이걸 만든 취지는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먼저 찾아보라는 그런 뜻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먼저 잘 모릅니다. 예. 대개는 정해진 스펙, 정해진 틀에 이렇게 매여 있는데 그걸 벗어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무엇인지 찾는 그런 도전과 시도를 해봐라. 그리고 가능하면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봐라 예. 하는 취지를 했는데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예. 그럼 한 학기 동안 그것만 그냥 몰두하면 전념하면 다른 건 다 해결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학점을 3학점부터 18학점까지 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18학점을 따는 학생은 그 과목을 가지고 한 학기를 다 하는 거고요. 예. 3학점 따는 학생은 3학점만큼 하고 나머지 또 학교 수업을 듣는 것인데 네. 재미있는 건 이 참여한 학생들이 이구동성으로 자기 학점보다 보통 학교에서 듣는 과목에 3배 정도 시간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막 신이 나서 하고 있어요. 하고 싶은 거니까. 하고 싶은 걸 하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것도 총장님이 아이디어를 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파란 학기제. 네. 뭐 파란이 파랗다는 겁니까, 뭔가요? 이게? 네, 파란에는 그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네. 저희 아주대학교 색깔이 파란색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파란 뜻이고요. 두 번째로는 한자로는 알을 깬다는 깨트릴 파자에 알란자에서 알을 깨트리는 알을 깨트리고 다음 차원으로 가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 그 너무나 틀에 박힌 교육을 시킨 우리 대학 사회에 파란을 좀 일으켜보자 예. 해서 좀 여러 가지 중의적으로 그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 총장님이 1968년에 11살 때 네, 그때 아버님께서 그 전까지는 꽤 유복한 가정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아버님께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네, 그 그렇습니다. 별세를 하셨고 그래서 사실상의 소년 가장이 되신 건가요 그때? 아버지께서 그때 33살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32살이셨는데 그때부터 제가 소년가장 됐다기보다는 그때 이제 어머니께서 정말 고생을 하셨고요. 네.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집안의 생계를 뭐 책임졌다고 할까 하는 것을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고3 때. 17살 때부터 제가 이제 소년가장 역할을 했습니다. 동생들이 3명, 동생 세 분이? 셋이고 그때는 이제 어머니와 할머니 할머니까지 예, 있었습니다. 고3 때부터 모시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갑자기 가세가 기우면서 청계천의 판자촌 무허가 판자촌으로 가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11살 때지만 그 어린 마음에 그런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 그리고 내가 그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국민학 초등학교 6학년 때였는데 이제 청계천 그때 무허가 판자 쪽 집으로 쫓기듯이 갔고요. 또 한 2년 뒤에는 그게 철거가 돼서 지금은 성남시입니다만 그 당시 경기도 광주군에 이제 허벌판에 이제 다 강제 이주를 당해서 천막에서 살았습니다. 예. 뭐 그때는 너무 어렸을 때니까 뭐 특별한 생각이 있다기보다는 많이 힘들었죠. 그러고 이제 맞이고 동생들 있고 어머니 할머니 계셨기 때문에 빨리 제가 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빨리 무엇인가를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책임감은 많이 있었지만 네. 뭐 뾰족한 수는 없이 그냥 힘든 시간을 보냈었죠. 예. 자칫하면 그렇게 갑자기 환경이 변하면 좀 비뚤어질 수도 있고 뭐 원망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마음은 안 드셨습니까? 들었죠. 들었죠. 그때도 뭐 세상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뭔가 좀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었고 네. 그렇지만 뭐 삐뚤어진